자, 오늘은 과제가 n하고 x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고 왜 필요한지를 알아보는 그런 과제였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립성을 고려한 기준 형체 적용,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줬던 과제가 여기 지금 n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x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규제가 된 거냐. 여기 n이 있죠? 여기 x가 있어요. 아까 발표 때 나온 것처럼 여기 뭐 MMC가 붙는다든지 또는 돌출공차역 P가 붙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붙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접했던 것들인데, 여기는 n하고 x가 붙었는데 이게 왜 이걸 적용을 했을까? 라는 설계자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요게 있어요. 여기에 t라는 기호가 붙는 게 있어. 요 t. 여러분들 t는 뭐였죠? 전면. 그죠? 요거는 어떤 때 적용한다 그랬어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생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걸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D라는 지름이 설계상에서 주어졌는데 실제 가공 형상이에요. 이것이 가공 형상은 완벽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치수가 어디를 재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어디를 그럼 치수로 해야 될 거고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이건 원형 형체인데 또 이런 평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부분이 가공한 형상이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치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런 치수의 변동이 생기는데 이게 왜 그럴까? 또 여기서는 가공 형상의 예를 들어서 평면도가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런 치수에는 변화가 생긴다. 왜 그럴까?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에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죠? 이 실제 형상은 평면도도 좋지 않고 평행도도 좋지 않다 보니까 복합적으로 이런 치수 변화가 나타난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었어요. 이런 것이 나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가공 오차 때문인데, 가공 오차라 하더라도 이 원이 지름이 도면상에 예를 들어서 10.00으로 규제가 됐는데 요게 9.98로 가공이 됐다. 지름도가 완벽하다 그러면 치수가 그냥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치수가 한 군데가 아니고 어디를 재느냐에 따라서 치수의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치수의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가공오차 중에서도 특히 기하 편차라는 것, 이것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형상공차, 아까 진원도나 평면도가 안 좋아서 그런 치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세. 두 번째 제품에서는 평면도가 완벽해도 평행도가 안 좋으면 치수 변화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단품인 경우에는 이렇고, 그 다음에 조립을 가정했을 때는 위치가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 또 조립성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 치수라는 것이 정확하게 유지가 되려면 그 이전에
형상, 자세, 위치도, 그 다음에 뭐 윤곽도 또는 흔들림, 이런 것들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흔들림은 주로 이제 동적 형상에 사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차 해석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현장에 나가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도면의 규제가 되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또 측정할 건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설계는 이렇게 해요. 이게 지름이고 뭐 축간거리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설계의 헌정이 원통이에요. 그죠? 그런데 가공을 하면 이런 형상이 나와. 이거는 설계자는 원통으로 가공을 하라고 했는데 실제는 원통이 아니고 그냥 곡면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형상이 되는 거죠. 얘는 곡면이다, 곡면. 원통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곡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품이 원통이어야만 설계 의도한 대로 기능을 발휘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측정은 얘를 실제 형상은 곡면이지만 설계자가 원통으로 가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원통을 만드는 거예요, 얘를. 그래서 그거를 측정 형체라고 그래요. 이런 곡면을 3차원 쪽에 쭉 측정을 해가지고 이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형체를 만들어. 그게 지금 요 측정 형체인 거예요. 지금 이런 가공 형상이 측정을 하면 이런 정보가 된다는 거죠. 여기 지금 원통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실제 가공한 거하고 측정한 데이터하고는 일치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건 당연히 안 돼요. 실제 형상이 아니고 그냥 그 형상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계산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형상하고는 안 맞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3차원 측정을 측정해가지고 지금 이거 조립 되겠는데요? 해서 가져가서 조립을 해보면 조립이 안 되더란 얘기지. 왜? 실제 형상하고는 다르게 어떤 가공된 형상을 우리가 측정 데이터로 내보내는 거니까. 그러면은 측정 결과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뭐 의미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실제 조립성하고 일치되지 않으면은 기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측정 결과의 의미가 퇴색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최소 좌승법이에요. 평균값. 그래 얼마 전까지는 소프트웨어가 뭐 계산하는 기능도 많이 발달이 안 돼서 그냥 평균값으로 했고, 또 도면에 규제를 하는 것도 특별히 조립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치수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냥 평균값 내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이거 데이터하고 안 맞아. 조립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측정을 하는 사람들도 어차피 측정을 하는데 조립성하고 일치되는 데이터를 내줘야지 지금같이는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이제 형체를 고려한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제일 먼저 인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웠어요?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따로따로 배웠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테일러의 원리 배웠죠? 테일러의 원리라는 것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원리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테일러의 원리를 뭐라고 알고 있죠? 어? 토라. 그게 무슨 의미예요? 어? 이정법을 이용해서. 그래요. 그 테일러라는 사람이 게이지를 이렇게 조립을 하다 보니까 이거 한계 게이지로 검사를 했으면 합격인데 조립이 안 되더란 말이지.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서 테일러의 원리라는 걸 발표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옛날 개념으로 치면 정지 측은 따로따로 검사가 되고 통과 측은 동시에 검사가 돼야 된다 라는 원리인데, 그것이 발전해서 이제 포락의 원리가 된 거예요. 포락의 조건. 그래서 내측 형상은 최대 내접법으로 검사가 돼야 되고 외측 형상은 최소 외접법으로 검사가 돼야 조립에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뒤에 또 나와요. 요거는 원통을 예를 들어서 설계, 가공, 측정 형체를 지금 나타낸 거예요. 지금 설계는 이렇게 됐어. 근데 가공은 이렇게 됐어. 그죠? 근데 이거를 이 점을 쭉 측정을 하는 거예요. 프로빙을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원통을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 형상에서는 지름을 계산할 수 없고 축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점좌표를 이용해서 설계 의도대로 계산을 해서 여기에 이런 지름도 계산을 하고 이런 축에 대한 정보도 이제 계산을 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측정 결과에서는 이걸 지금 원통이라고 내가 계산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제품은 원통이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원통에서 이만큼 어떤 차이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름 플러스 원통도를 같이 표현을 해줘야죠. 예를 들면 이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얘가 됐다 그러면 여기 여러 단면에서 진원도를 쟀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위에서 봤을 때 진원도가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쳐서 나오겠죠. 이렇게 겹쳐서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이게 평균원이 됐든 내접원이 됐든 외접원이 됐든 이걸 가지고 지름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떤 정보를 주냐 하면 실제로는 여기에서 이거만큼 원통 전체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라는 정보를 주는 것이 원통도라는 거죠. 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이런 축이 계산이 돼요, 수학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는 얘는 어떻게 돼요? 축이 이런 축인 거죠. 근데 계산 자체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서 보면 계산된 축은 여기인데 실제 축은 이렇게 굽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축도 실제는 계산했지만 요만큼 굴곡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축에다가 사실은 이 축심의 진직도 이 정보를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을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늘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생겼다 라는 걸 늘 염두해야 돼요. 그래서 측정 결과는 실제 제품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즉 항상
조립에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조립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실제 제품이 조립이 됐을 때와 같은 상태로 평가를 할 거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치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이크로메타로 지름 재면은 이게 지금 제품이에요. 이게 제품인데 여러분들 마이크로메타로 지름 재면 이게 나오죠? 이 각 부분의 지름. 그죠? 이게 나와요. 그런데 지름을 이렇게 재가지고 상대 부품하고 조립을 하려고 하니까 조립이 안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 MI라는 얘기가 나오죠. MI. 우리는 MIC, 또 요거는 MCC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C는 CI가 될 수도 있고 CY가 될 수 있어요. CI는 원, CY는 원통. 그런데 이제는 앞으로 평면도 적용을 하고, 이런 방식을 평면도 적용하고 원통도 적용하고 다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MI 사이즈, MC 사이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이 MI가 서클도 될 수 있고 플랜도 될 수 있고 라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런 것들이 확장된다 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차 시간에 이제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LP라는 용어를 배웠죠? LP는 무슨 뜻이에요? LP는 로컬 포인트. 로컬 포인트에서 이런 국부적인 치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지름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립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조립이 되는 쪽으로 적용을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G예요. G는 글로벌의 G예요. N은 최소 외조건의 기호고요. 그래서 LP를 국부적인 치수라고 얘기를 하고, G자가 붙은 것을 전체 영역이다. 그래서 전역 치수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국부치수 부분적, 글로벌은 전역. 이 전이라는 것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들 이미 배웠죠? 기억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표현하는 것이 이제 ISO하고 ASME가 좀 이제 표현 방식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19.5 플러스 마이너스 0.1, 그리고 얘도 19.5 플러스 마이너스 0.1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냥 19.5 플러스 마이너스 0.1 하면은 국부적인 치수를 재라는 건지 전역 치수를 재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ISO에서는 전역 치수를 재라라는 거 할 때는 여기다 2를 붙여요. 2. 포락의 조건 2. 그리고 아무 표시가 없으면 LP를 적용해서 치수를 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ASME에서는 그냥 19.5 플러스 마이너스 0.1 하면 얘는 이거 자체가 그냥 전역 치수를 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로컬로 재야 된다 그러면
19.5 플러스 마이너스 0.1 LP 요 규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ASME로 규제된 표시에서는 아무 얘기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전역 치수를 적용을 한다 라는 얘기고, ISO에서는 아무 표시가 없으면 국부적 치수를 적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차 해석 시간에 배웠던 그 얘기예요. 이거 배웠던 건 기억나죠? 자, 그러면 국부적인 치수를 측정을 해서 조립을 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지금 보면은 요게 지름이잖아요, 요거. 그죠? 그래서 요 지름에 해당하는 상대 부품을 조립을 하려고 했더니 전체가 조립이 안 되고 요만큼밖에 조립이 안 돼. 지금 이 치수가 DI인 거죠. 요거에 해당하는 치수를 상대 부품을 조립했더니 끝까지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이렇게 굽어 있는 정보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전체가 다 조립될 수 있는 치수가 적용이 돼야 조립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부적인 치수보다 외측에서는 전역 치수가 더 크다 라는 거고요. 내측은 반대예요. 이게 내측이라고 한다면 이게 지금 DI예요. 이게 국부적인 치수로 잰 걸 가지고 상대 부품을 조립을 하려고 했더니 얘도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 왜냐?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요 치수, 실제 국부적인 치수 요거보다 얘가 훨씬 더 작게 된다는 거죠. 1950년대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이런 원리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이 테일러의 원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스냅 게이지라는 거 배웠죠? 요렇게 생긴 게이지를 가지고 그냥 요 단면 이렇게 찔러 넣어 가지고 통과 측은 통과하고 정지 측은 정지하면 합격,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합격된 제품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문제가. 그래서 테일러의 원리가 발표된 이후에는 게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전부 이런 핀 게이지로 게이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통과해야 합격되는 걸로. 그래서 이 불량은 아무 데가 걸려도 불량은 그냥 불량이에요. 근데 통과 측이 합격되려면 반드시 이런 전체 치수가 다 통과되는 이런 방법으로 검사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테일러의 원리였고,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게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다 일일이 이제 찔러 봤는데,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발전하다 보니까 3차원 측정기에서 MIC 또는 MCC라는 걸 적용을 해서 이제 이 치수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측정기라는 것이 형체 전체를 다 스캐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정확한 방법은 게이지를 이용해서 실제 제품이 조립되는지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각 치수마다 게이지를 다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너무 복잡하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게이지를 고려해서 3차원 측정기에서 데이터를 계산한다. 그 계산하는 방식이 MCC, MIC 이 방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돼요. 이거는 평균값,
평균값인데 평균값은 조립하는 제품에는 적용하면 안 되는 거죠. 조립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조립하고 관계없이 그냥 치수만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 평균값을 기본으로 쓰는 거죠. 얘는 이 G는 아까 무슨 약자라고 그랬죠? 네? 글로벌. 그 뒤에 G는 아까 MCC, MIC 뭐 했잖아요. MCC는 N이라고 그랬고 MIC는 X라고 그랬어요. 근데 G는 뭐냐 하면 최소 자승. 근데 여기다 최소 자승은 리스트 스퀘어즈 LSC라고 우리 배웠죠? LSC인데 여기다 G라고 기호를 표시한 것은 그 가우스라는 학자가 이 최소 자승법을 이제 구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 자승법을 가우시안 계산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가우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G를 붙였어요. 그 다음에 C라는 또 기호가 나와요. C라는 기호. 요거는 최소 영역법. MJC. MJC가 C라는 기호로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 영역법이라는 방법을 그 최비쇼프라는 학자가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개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C를 붙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도면에 이 포라기 조건, 이 2라는 기호가 붙으면 이 전체를 다 포함하는 이런 치수로 계산을 해라. 이런 뜻이다. 요거는 LP죠. 아무 기호가 없으면 이런 방식으로 측정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외측이고 요거는 내측이고. 내측이니까 요런 지름이 되는 거죠. 지금 요거.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도면이 이렇게 규제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이쪽에 측면도가 없기 때문에 내측인지 외측인지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어떤 N인지 X인지가 표시가 없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제품이에요. 항상 가공. 근데 여기에 이게 평균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평균원의 지름이 돼요. LSC. 그 다음에 이게 최소 외접원. 이게 최소 외접원의 지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최대 내접원. 최대 내접원의 지름이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물론 이것은 가공 오차를 좀 과장해서 확대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로는 이 값이 뭐 1000분의 5mm가 될 수가 있고 100분의 1mm도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작은 건데 그렇게 하면 표가 안 나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확대시킨 거예요. 그냥 눈으로 딱 봐도 지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중심도 차이가 날 것 같죠. 그래서 일단 기준에 따라서 지름이 달라진다. 지름이 달라지면 당연히 같은 치수라도 조립이 안 되겠죠. 기준에 따라서 이런 지름의 변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제품인데 빨간 점이 이제 프로빙 한 거예요. 3차원 측정이. 그렇게 계산했더니 이런 최소 자승원이 나왔다. 얘가 만약에 파이가 10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받아든 사람은 이게 축이니까
그러면 파이 10.01짜리 링게이지를 가지고 여기 조립을 하면 이 조립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0.01만큼의 틈새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틈새. 측정해서 핀의 지름이 10mm라고 10이라고 했는데, 그럼 내가 10.01짜리 조립하면 조립이 돼서 100분의 1만큼 공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 조립을 하려고 했더니 조립이 안 되더라. 왜냐? 지금 이 부분이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측정할 때 10이라고 했으면 10.01짜리 링게이지를 꽂았을 때 조립이 되도록 계산을 하자 라고 해서 만든 기준원이 이건 거예요. 얘가 만약에 얘를 10.05라고 측정을 했다면 여기에 당연히 제품이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외측 형상이 정확하게 조립이 되는 걸 가정해서 계산한 원이 최소 외접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들 발표할 때 잘 얘기했죠. 외측이라 MCC를 적용한다고. 이게 그 의미예요. 그래서 축에 정확하게 조립되는 최소 지름의 링게이지, 요거를 가정한 원이 최소 외접원이다. 요거 자칫 잘못하면 반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내측하고 외측을. 축에 적용하는 게 최소 외접원이에요. 그 의미가 여기에 정확하게 조립되는 링게이지를 가정한 원이다. 그런 뜻이에요. 반대로 내경은 또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측정을 했는데 최소 자승원으로 했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가 10.00이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9.99짜리 핀 게이지를 여기다 조립을 하면, 그죠? 조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9.99짜리 핀 게이지를 가지고 조립을 하려고 했더니 조립이 안 되고 여기에 이런 간섭이 생기더라는 거죠. 이런 간섭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정확하게 만약에 얘가 9.95라고 이 지름이 측정이 됐으면 여기에 정확하게 이 제품이 조립이 되도록 계산을 하자 라고 해서 만든 기준원이 최대 내접원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측이냐 내측이냐에 따라서 단순히 이제 지름만 가지고 조립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 위치도가 규제가 된다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거는 링게이지에 정확하게 조립되는 최대 지름을 갖는 플러그 게이지를 가정하는 원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형상이에요. 근데 이게 최소 자승원을 적용을 하면 여기가 최소 자승원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최소 외접원, 여기가 최소 외접원의 중심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최대 내접원, 여기가 최대 내접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요게 최소 자승원의 중심 좌표예요. XY. 요거는 최소 외접원의 중심 좌표.
요거는 최대 내저번의 중심좌표. 기준원이 달라짐에 따라서 중심 위치가 다 달라져. 그러다 보니까 중심 위치가 달라지니까 위치도 동심도 흔들림,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측정하는 제품이 내측이냐 외측이냐에 따라서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지름, 중심 위치가 변해서 조립성에도 문제가 생기고 위치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X, Y가 세 개가 다 다른 거죠. 자, 기준원에 의해서 이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를 쭉 정리를 했는데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죠. 혹시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질문할 거 있을까요? 잘 이해가 안 간다든지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하면 또 설명할게요. 없나요? 네. 그래서 이제 답은 다 나왔죠? 최소 외접 요소 N. 그 다음에 요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 요 C가 가공 형상이에요. 거기에 맞는 최소 외접원을 적용을 해서 그 최소 외접원의 중심이 여기다. 그리고 데이텀이 여기고 공차가 파이 0점이니까 지금 요게 공차 영역이 되는 거죠. 요게. 그리고 그 안에 최소 외접원의 중심이 있으면 합격, 밖에 있으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요거는 최대 내접원. 지금 요게 제품 형상이에요. 그리고 요게 최대 내접원이야. 요거. 그게 중심이 요 F고. 그 다음에 요게 공차 여기고. 지금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게 있었어요. 이거는 접면, 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게 실제 형상인데 AS 규격에서 좀 심하게 편차를 늘렸어요. 실제는 이게 표면 거치기가 아니고 평면에 평면의 오차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평면들을. 이게 실제 가공 형상이고 요게 전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0.1이라고 했으니까 평행도가 요만큼 안에 있어야 이제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전면은 어떤 때 사용하느냐? 어떤 제품이 여기에 접촉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지금 T를 적용하지 않으면 얘가 데이텀이에요. 그리고 얘가 형상이야. 가공, 형상에는 가공 형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적용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평행도가 돼요. 그죠? 이게 평행도가 되는데 얘가 어떤 마모라든지 또는 어떤 동적 특성, 동적 특성을 갖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평행도를 계산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런 특성이 아니고 단순하게 여기에 그냥 딱 어떤 면이 이런 면이 여기 딱 고정돼 가지고 그냥 유지만 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굳이 이런 평면도 자체가 이런 평면도 자체가 전부 얘하고 관계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능상 어떤 플레이트가 접촉을 해서 고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우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부품이 딱이 조립이 되는 거야. 조립이 되면 이 부품은 지금 어디엔가가 평면이면 3점, 직선이면 2점에 딱 접촉을 해서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때 평행도는 여기서부터 요게 평행도가 되는 거예요. 면이 이렇게 기울어진 그 양. 그래서 탄젠트를 적용하는 목적은 평면 형태의 부품이 고정되는 경우다. 그리고 계산하는 방법은 그 평면이 기울어진 양이다 라는 거고요. 평행도는 이런 관계가 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요것은 아까 얘기한 그 요소 기호예요. 요거는 최소 영역, 요거는 최소 자승, 그 다음에 요거는 최소 외적, 요거는 전면, 요거는 최대 내적, 요런 얘기예요. 자, 요거 이해하시겠죠? 최소 외적원, 최대 내적원이 돌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리고 최소 제곱원은 돌기의 영향을 덜 받는다 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그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우리가 진원도에서 기준원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최소 영역원은 어떤 두 동심원 사이의 간격이 최소가 되는 그런 원이라고 했죠. 이것이 최소 영역원이고 여기가 중심이고 이게 진원도.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최소 영역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제품이잖아요. 이게 지금 가공 형상이잖아요. 이게 가공 형상에 어딘가에 걸리면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최소 R, 최대 R, 그렇죠? 가공 형상에서 가장 큰 반지름, 가장 작은 반지름을 가지고 계산을 해요. 그리고 요거는 최소 외접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공 형상의 가장 바깥 부분을 가지고 조립되는 원을 가정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MCCI가 되는 거죠. 이렇게 진원도를 계산했어요. 최소 영역원하고 마찬가지로 어떤 제품의 형상에 걸리는 걸 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형상이 가장 안쪽으로 걸리는 이런 제품, 형상,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 세 개의 기준으로는 전부 제품 형상의 어느 부분을 가지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한 부분을 가지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최소 영역, 최소 자승원은 이런 평균원이에요.
이게 평균원이고 중심 이렇게 진원도를 계산을 하는데 얘는 계산하는 방식이 어떤 제품 표면에서 접촉되는 어떤 점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전체를 요게 지금 LSC예요. 이 LSC를 기준으로 전체 형상을 다 편차를 재는 거예요. 이 편차를 다 재. P1, P2, P3 해가지고 PN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3차원 측정기에서 프로빙 점이 많을수록 제품이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은 점을 가지고 계산하니까 실제 형상에 가깝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점을 측정을 해서 최소 자승원을 계산하는 조건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최소 자승원에서 각 측정점까지 거리 요거를 편차 DI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거의 제곱 이거의 제곱을 해가지고 전부 더하는 거예요. 각 위치에서 편차가 난 것을 제곱을 해가지고 더했을 때 이것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지점 그 지점을 가지고 요 LSC를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는 마치 앞에서 최소 영역원, 최소 외접원, 최대 내접원은 우리 표면 거칠기 파라메타에서 RT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RT는 한 점 튀면 직접 값이 커졌죠? 그런데 RA를 계산할 때는 한 점이 툭 튀어도 그 한 점을 전체 면적에 분포를 시키기 때문에 RA 값이 거의 차이가 안 났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여기서는 이런 조건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 여기서 하나 툭 튀어도 여기서 하나 툭 튀는 이런 편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튄 양을 이 측정 점 전체에다 골고루 다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한 점 튀어도 그 값을 이 전체에다 다 나눠서 분산을 시키니까 이 최소 자승원 이거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LSC는 안정적이고 MCC나 MIC는 돌기의 영향을 받아서 불안정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MIC나 MCC인 경우에는 요 빨간 거 지금 요게 빨간 게 정상적인 중심이고 지금 요 1번이 정상적인 지름이에요. 정상적인 지름. 근데 만약에 돌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돌기를 포함한 외접원을 계산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원이 돼요. 그리고 중심 위치도 이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경우다. 그러니까 돌기 한두 개에 의해서 지름하고 이 중심 위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죠. 최대 내접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요거하고 요게 정상적인 경우에 지름과 중심 위치인데 만약에 요렇게 돌기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포함한 이런 원을 계산하는 거죠. 이런 원. 이런 원을 계산하고 그 중심 위치가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도 변하고 이 지름도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서 MCC, MIC는 돌기의 영향 때문에 어떤 오차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실제 제품으로 치면 제품을 잘 닦고, 그죠? 돌기가 있는 이거는 그냥 한번 쓱 닦으면 제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제품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측정기로 측정했을 때 데이터가 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돌기가 이미 데이터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MCC나 MIC를 적용할 때는 실무적으로 보면 이 형상을 보고, 측정한 형상을 보고 이렇게 튀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튀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는 포인트를 제거를 하고 계산을 해야 실제 조립성에 맞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안정적이고 왜 불안정한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지금 오른쪽 그림은 제거를 안 한 거고 왼쪽 그림은 제거를 한 거예요. MZC 경우에 제거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요점 포함한 거죠. 요점을 포함하고 계산했더니 요건 어떤 기준에서부터, 요건 편심량이에요. 데이터는 따로 있는 거예요. 기준으로부터 편심량이 1.4 마이크로미터가 나오더라는 거죠. 제거를 안 했을 때. 근데 제거를 했더니 0.6 마이크로미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 제거한 거예요. 여기. 그러면 편심량이 제거하고 안 하고가 0.8 마이크로미터 차이가 난 거죠. 그러면은 위치도에서는 곱하기 2 하니까 1.6 마이크로미터가 위치도가 돌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요거는 최소 자승원이에요. 최소 자승원은 돌기가 있는 거를 그냥 계산을 하든 돌기를 제거하든 중심 위치가 변화가 없어. 왜냐? 요만큼 요 두 개가 튀었는데 요 두 개 튄 값을 이 전체에다 다 이렇게 분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돌기가 있어도 차이가 거의 없더라. 분산을 시킨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10포인트를 측정했으면 이 오차를 10포인트에 분산을 시키고 100포인트를 측정했으면 100포인트에 분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측정 포인트를 더 많이 할수록 안정적인가요? 적게 할수록 안정적인가요? 많이 할수록 더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근데 MIC나 MCC나 MDC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튀는 거예요. 직접 영향을 받는 거고. 그럼 이거는 MCC. MCC인데 요거를 제거를 안 했을 때는 1.9. 제거를 했더니 0.6. 그러니까 1.3 마이크로미터 차이가 나니까 위치도가 2.6 마이크로미터가 돌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MIC. 지금 요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1.4. 요거를 제거를 했더니 0.6. 요것도 위치 들어오면 0.8 마이크로미터에 곱하기 2 하면 1.6 마이크로미터의 변화가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얘는 제거 전이나 후나 변화가 없어. 0이야 0. 그러니까 만약에 LSC를 적용했다 그러면은 위치도 변화가 제로가 되겠죠. 근데 MCC를 적용했더니 전후가 1.3 마이크로미터 차가 나가지고 위치도로 치면 또는 동심도로 치면 2.6 마이크로미터, MIC는 1.6 마이크로미터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LSC가 안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LSC는 지름이 또 조립이 안 되는 문제가 있죠. LSC가 안정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LSC 적용했는데
지름이 또 안 맞아서 조립이 안 돼. 그럼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립성을 고려했을 때는 MIC나 MCC를 적용을 하는데, 단 조건이 실무적으로 그 면에 불규칙한 점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측정자가 불규칙한 점이 포함됐으면 그 부분을 제거하고 계산을 해야 실제 조립성하고 유사하게 된다. 이런 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조립성하고 관계없이 그냥 일반적인 치수를 잰다 또는 일반적인 위치도를 잰다 하면은 최소 자생원을 쓰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수업하려고 했던 거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료에는 그 뒤에 실제 진원 측정기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쭉 첨부가 돼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참고로 보시도록.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서 혹시 질문사항 있을까요? 없으면 레포트 쓸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질문사항 있으면 또 레포트에 기록을 하세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